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이번 시스템 수업을 맡은 최민수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 가지 많은 수업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중에 시스템 부분을 제가 맡게 되었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와 동현이가 같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이번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해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해킹의 분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취약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리뷰를 한 다음 환경 조성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번 강사 소개입니다. 예, 현재 제가 영남대학교 1학번 엑스퍼트 회장이고요. 1주차부터 2주차 수업을 담당할 예정이에요. 네, 제 관심 분야는 개발이랑 시스템 부분 약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18학번에 동현이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회장이고 부전공으로 수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암호학이나 인공지능 쪽에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수업에서 뭘 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리눅스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랑 이 시스템과 바이너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취약점과 공격 및 보호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왜 리눅스를 쓰느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윈도우는 여러분이 다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윈도우가 그냥 개인용 컴퓨터용이에요.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 그쪽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데, 다중 사용자 여러 명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이 다 구성되어 있고, 뭐 엄청 옛날부터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부분의 서버 관련 회사에서는 다 그냥 리눅스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윈도우에서 뭐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거는 C와 파이썬이고요. 여러분이 1학년 때 1학기에 파이썬을 다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서 C 언어를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인터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C 수업에서 계속 뭐 보충을 해가면서 여러분께 포인터는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다수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를 쓰고 계실 거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VMware라는 걸 통해서 이게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리눅스를 설치하고 뭐 맥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실습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 학습 목표는 C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나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을 찾고, 그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취약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안 다음 공격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자, 이제 해킹으로 넘어가 봅시다. 해킹하면 해커 바로 떠오르는 게 뭐 이렇게 뭐 두건 쓰고 컴퓨터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뭐 이렇게 개인정보 빼오고 이런 위험 인물이다, 범죄자다, 이런 생각을 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 위험하냐? 이거 뭐 다 박살내는 파기적인 행위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해킹은 대체 어떤 행위냐?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이런 하나의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주어진 권한 이상을 얻어서 그 시스템 관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는 행위 전반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네이버의 서버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용자예요.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입된 정보들 같은 게 다 저장이 돼 있겠죠. 개인 정보죠, 즉. 근데 이거는 개개인이 자기 것만 접근 가능하지 남의 걸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버에서 해커가 해킹을 들어와서 관리자 권한을 얻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위험한 행위가 아니냐. 일단 이런 걸 알아야 방어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런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발팀한테 전화해서 이거 처리를 좀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보안 쪽으로 뭐 코딩을 더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행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원래 처음부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어, 해킹이란 것 자체가 문제를 풀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해결책이다를 의미하는 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악용 사례가 계속 늘면서 뜻이 좀 변질된 게 있습니다. 해킹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초기에는 이제 70년대에 존 드래퍼라는 사람이 전화 조작 사건이 있었고 80년대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웹이랑 인터넷이 발명되고 그리고 컴퓨터가 엄청 빠르게 발전을 했죠. 개인용 컴퓨터를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모든 수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전산화되면서 컴퓨터가 우리가 사는데 빠질 수 없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해킹 기술도 훨씬 발전했고요. 해킹으로부터 정보 보호에도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해커란 사전에 해킹이란 통해서 취약점을 찾고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론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우리 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고수준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쪽 관련해서 대학원도 많고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보안이란 분야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라는 학문에 대해서 아주 높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일단 해킹 분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한 가지 핵을 말했으니까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처음에 말했다시피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에 침투하고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랜섬웨어가 있겠네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바이러스가 실행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서 파일이나 문서 파일, 네, 그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파일을 다 암호화시켜요.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없게. 여기 보면 도큐먼트 뭐 포토,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and other files 라고 돼 있죠. 이거를 no longer accessible 예,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이 컴퓨터 사용자, 산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이죠. 근데 이제 외부인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의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 조작시킨 거죠.
네, 이런 걸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네트워크도 하나의 해킹이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 연결돼서 뭐 네이버 접속이라던가 이거 하나하나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쪽으로 네이버 서버로 옮겨지는 이런 네트워킹 되는 정보를 중간에 가로챈다던가 그런 해킹 기법들이 네트워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분야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핸드폰에 설치하는 이 애플리케이션만 말한 게 아니고 네, 그 외에 많은 프로그램 우리가 실행하죠.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핵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해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해킹에 대해서 설명해 봤으니까 그러면 종종 나왔던 취약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취약점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버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보통 잘못 짰다던가 아니면 코드가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보안에 영향을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그 중에서는 그냥 데이터 충돌이 일어나서 그냥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 그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거, 그 정도만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 버그는 어떻게 하면 보안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소프트웨어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들 중에서 공격자가 의도해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소스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걸 익스플로이트 가능한 취약점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높은 확률로 취약점에 공격을 넣었을 때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취약점을 안정적으로 익스플로이트 가능한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싹 다 그냥 다 해결한 거겠죠. 예. 근데 뭐 중요도를 따지면 지금 원이 제일 작은 거 안정적으로 익스플로이트 가능한 취약점 이게 제일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어택 벡터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취약점은 상호작용하는 것에서 발생해요. 요즘은 다 우리가 GUI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CUI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네이버 홈페이지 사진을 로그인하는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일단 네이버 요건 치우고 아이디를 입력하는 거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그리고 로그인하는 거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사용자랑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하나하나가 어택 벡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비밀번호 입력 부분이 취약하다. 여기서 뭐 1만 그냥 1만 넣었는데 그냥 로그인 된다. 이러면 바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보고 담당자한테 넘겨줘서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덤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우리랑 상호작용하진 않지만 숨겨져 있는 함수 중 하나예요. 근데 만약 이것도 취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인풋 패스워드보다는 더미가 공격당할 확률이 더 적고 공격자가 알아챌 확률도 적겠죠. 하지만 이 둘 다 위험한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취약점 종류가 뭐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메모리를 조작해서 공격하는 메모리 커럽션 취약점, 그리고 메모리를 조작하지 않고 공격하는 로지컬 취약점, 논리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커럽션 취약점부터 봅시다.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어요. 시어노 수업 때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당한 크기의 버퍼보다 더 큰 데이터를 입력받고 메모리의 다른 영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캐릭터형을 하나 선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이래? 브러쉬. 네, 캐릭터형을 ARR을 하나 선호했다고 해봅시다. 한 5로 잡을까요? 자, 그러면 데이터의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부터 ARR이에요. 그리고 보통 여기 데이터를 넣을 때 스캔F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콘솔장이 실행이 됐을 때 A를 10번 입력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A가 처음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쭉쭉 들어가다가 이제 ARR 공간이 다 찼어요. 5개면 충분히 찼죠. 근데 컴퓨터는 이거를 따로 지정을 안 해놓으면 찬지 안 찬지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뒤에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 무슨 공간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들어가요. 만약 여기가 내가 쓰려고 했던 중요한 캐릭터형 배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값들이 다 오염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주 위험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아웃 오브 바운더리, 그리고 오프 바이 원, 뭐 더블 프리, 유즈 애프터 프리 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웃 오브 바운더리는 이제 버퍼의 길이 범위를 벗어난 곳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취약점이고요. 그 오프 바이 원은 경계겸사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 더 많은 값을 쓸 수 있을 때 발생한 취약점인데, 캐릭터형 배열에 32개를 우리가 할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덱싱을 0번부터 31번까지 하죠. 32개니까. 그리고 컴퓨터는 0부터 세기 때문에 31번까지 돼야 되는데, 뭐 누가 잘못 입력해서 32번째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이때 뭐 발생하는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맷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F나 스캔F에서 뭐 %s나 %t로 이렇게 값을 입력받는데, 그걸 우리가 정한 거랑 실제로 입력하는 값이랑 상충이 되거나 뭐 잘못되면 사용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적 할당에서 발생한 취약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논리적인 취약점이에요. 커맨드 인젝션, 뭐 레이스 컨디션, 패스 트래버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인젝션은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거에 전달돼서 실행을 하는데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스캔F로 뭐 문구를 받아와서 명령어를 받아온다고 해봅시다. 명령어 스트링. 어, 아주 좋은 예시가 명령 프롬프트 같은 데서 사용하는 뭐 헬프나 이런 문자 있죠. 이런 거를 가져와서 실행하는데 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뭐 특정 명령어는 실행시키면 안 되는데 이거를 검사를 안 해주면, 즉 뭐 예외 처리를 안 해주면 발생하는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레이스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가 하나의 데이터에 관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여기 앞에 적혀 있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은 프로그램이 다 멀티로 수행되잖아요. 우리가 짠 코드, 뭐 C 언어로 짜는 코드는 그냥 쭉 실행되고 그냥 끝나고 끝인데, 요즘은 뭐 지금 저만 해도 녹음 녹화 프로그램 키면서 지금 파워포인트 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파워포인트랑 녹화 프로그램이 똑같은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인하고 아웃 하는데 이게 순서가 꼬여서 데이터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패스 트래버설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디렉토리를 지정해 놨는데, 그걸 벗어나서 외부로 접근해서 다른 파일을 막 뒤져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이 엄청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비하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취약점을 싹 다 대비하는 거죠. 뭐 모든 거에 예외상을 만들고 전문가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냥 이거 내일까지 그냥 다 해결해놔라. 뭐 보안 분야 뭐 문제 생기는 거 싹 다 해결해라. 근데 이건 사실 뭐 사람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모든 거에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약점 이런 여부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뭐 락을 걸자 해서 생긴 게 약간 미티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 SSP라고 스택 스매싱 프로텍터가 있어요. 처음에 말했던 버퍼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 시스템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 버퍼 뒤에 랜덤 값을 넣고, 그리고 이걸 특정 시점에서 검사하고 버퍼 오염 된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 됐으면 지금 프로그램에 오류 발생했다 하면서 뭐 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 이걸 미티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간단하게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봤고요. 좀 됐으면 이제 오늘 알아가야 될 점, 시스템 해킹이란 취약점이 뭔가, 그리고 취약점 종류 뭐가 있는지, 그리고 미티게이션은 뭘 말하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는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취약점이 뭔가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 그 다른 어태커, 그러니까 공격자가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코드에 문제되는 버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취약점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버퍼 오버플로우나 뭐 레이스 컨디션이나 뭐 그런 거, 포맷 스트링 등등이 있을 수 있고, 미티게이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실습을 하시려면 좀 환경을 구축하셔야 되는데 모르실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설치법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버를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고 이 파일을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압축을 푸시고, 둘 다 푸신 다음에 VMware를 설치하고, 여기서 워크스테이션 프로가 있는데 프로는 필요 없고 플레이어로 설치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아무튼 이걸 설치하고, 그리고 아까 이 FTZ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파일을 압축 해제를 하고 어디 놔두고, 그거를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불러와집니다. 거기 세팅에 들어가서 네, 여기 CD, DVD에 FTZ라고 아까 파일이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설치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가면 VM 네트워크 컨피그라고 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압축을 풀고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대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입 보면 NAT가 있을 건데 없으면 add를 해서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면 처음에 오른쪽 사진처럼 여기 호스트 커넥션이 뭐 그냥 없다고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체크하고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창 들어가려면 이거 실행됐을 때 체인지 세팅 꼭 눌러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게 관리자 권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플레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돼서 이렇게 레드햇 리눅스 릴리즈 9이라고 나오고 커널 모드 나오고 로그인이 뜰 건데, 일단 루트랑 해커 스쿨이라고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if config라고 치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우리 컴퓨터에서 IP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보이시면 이더넷 제로에 inet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68로 시작할 거예요, 다. 그래서 뒤에 요거 다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퍼티라는 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게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VMware랑 강의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마우스 조작이 힘들기 때문에 퍼티란 걸 씁니다. 퍼티 32비트 버전 받고,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입력을 했어요. 아까 봤던 IP를 입력합니다. 여기 29168 24.128 입력을 하고 오픈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로그인은 아이디는 게스트, 패스워드도 게스트로 입력해서 로그인 하시고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을 실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스템 영상은 리눅스 실습이랑 뭐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